비 오는 새벽 택시기사 박상길은 요양병원 후문에 쓰러진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119는 늦는다고 했고 그는 망설임 없이 노파를 등에 업고 응급실로 뛰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처치실로 옮기는 순간 노파의 목에서 낡은 사진 목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상길은 그것을 주워들다 우연히 열린 뚜껑 속 사진을 보았어요. 사진 속 아이의 왼쪽 쇄골 아래에는 자신과 똑같은 매화꽃 반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성이 첫돌. 상길은 숨을 삼키며 자신의 셔츠를 만졌습니다. 말도 안 된. 이건 내 사진인데? 안녕하세요. 노을빛 물든 사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각, 서울 외곽으로 빠지는 좁은 도로 위에는 오직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상길의 낡은 개인 택시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좌우로 움직이며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물을 밀어냈지만 비는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서름처럼 그칠 줄을 몰랐어요. 도로 위에 고인 물웅덩이가 헤드라이트 불빛에 검게 일렁였고 가로등은 빗방울 사이로 번져 흐릿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변두리 주택가에 내려준 박상길은 빈 차로 천천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42해를 살아오는 동안 익숙해진 새벽의 정막이었죠. 보육원에서 자란 박상길에게 밤은 늘 혼자였고 그 혼자인 시간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도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는 시간.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이미 너무 길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박상길은 무심한 얼굴로 빗속 도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어느새 해성요양병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정문, 빗속에서 흐릿하게 빛나는 간판. 평소라면 그저 스쳐 지나갈 풍경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박상길의 눈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택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병원 후문 옆 화단을 비추는 순간이었어요. 흰 머리의 노파가 비를 그대로 맞은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색 카디건은 흠뻑 젖어 몸에 들러붙어 있었고 발에는 병원에서 신는 슬리퍼 한 짝만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발은 맨발이었고 빗물에 젖어 핏기 하나 없이 하했어요. 박상길은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평소 말수도 적고 남의 일에 끼어드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위급한 사람을 보면 도무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것은 어쩌면 평생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묘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박상길은 늘 어린 시절 혼자 울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으니까요. 차에서 뛰어내린 박상길은 빗속을 가로질러 노파에게 달려갔어요. 가까이서 본 노파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손은 가슴께를 움켜쥐고 있었고 파랗게 질린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숨이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어요. 빗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오래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리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노파의 눈꺼풀만이 희미하게 떨릴 뿐이었죠. 박상길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폭우로 도로 곳곳이 잠겨 구급차 출동이 늦어진다는 말뿐이었어요. 박상길은 한순간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리면 늦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상길은 노파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어요. 비에 젖은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동시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 차가움이 박상길의 등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병원 후문의 비상 통로는 굳게 잠겨 있었어요. 박상길은 노파를 업은 채 건물을 빙 돌아 응급실 정문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빗물이 눈을 가렸고 젖은 바닥에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등에 업힌 노파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박상길이 멈추면 안 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질 때마다 박상길은 발걸음을 더 빨리 했죠. 마침내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박상길은 거의 쓰러지듯 안으로 들어섰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당직 의료진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노파를 들것에 옮겨 눕히고 젖어서 몸에 들러붙은 회색 카디건을 황급히 벗기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노파의 목에 걸려있던 검은 끈 하나가 스르르 풀리더니 작은 무언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타원형의 낡은 사진 목걸이였어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검은 끈은 색이 바랬고 금속 테두리에는 잔 흠집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목에 걸고 다닌 물건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박상길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었습니다. 간호사에게 건네주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 때문이었는지 목걸이의 작은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박상길의 시선이 무심코 그 안으로 향했습니다. 빛바랜 첫 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내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런데 아이의 옷깃이 살짝 벌어진 틈으로 왼쪽 쇄골 아래에 매화꽃처럼 붉게 번진 작은 반점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박상길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손이 셔츠의 윗단추로 향했어요. 비에 젖어 살짝 벌어진 셔츠 안쪽, 박상길의 왼쪽 쇄골 아래에도 똑같이 매화꽃을 닮은 붉은 반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그 자리에 있던 자신의 일부였죠. 거울을 볼 때마다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그러나 한 번도 그 의미를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흔적이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상길은 곧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반점 비슷한 사람이야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스스로를 다그치며 목걸이를 닫으려는 순간 사진 뒤편에 적힌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발에 흐릿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손글씨였어요. 지성이 첫돌. 박상길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지성? 그 이름은 박상길에게 결코 낯선 이름이 아니었어요. 보육원 서류 한 구석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이름 박지성. 너무 오래되고 기록이 불분명해 박상길조차 오래도록 믿지 않았던 이름이었죠. 자신의 진짜 이름인지 누군가 대충 적어 넣은 이름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그 이름이 지금 낯선 노파의 목걸이 안에서 다시 살아나 박상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 했어요. 응급실의 분주한 소음도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도
모두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박상길은 그저 손안의 작은 목걸이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박상길은 한참 뒤에야 알아차렸습니다. 물론 박상길은 아직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과 이름 하나로 평생을 지켜온 마음의 벽이 무너질 리 없었어요. 너무 많은 기대가 너무 많은 상처로 돌아오던 세월을 박상길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기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박상길이 평생 익혀온 가장 단단한 습관이었습니다. 다만 마음속 아주 깊은 곳, 오랜 세월 단단히 닫아두었던 문 하나가 그날 새벽 아주 작게 삐걱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상길은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한번 흔들린 문은 좀처럼 다시 잠기지 않았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상길은 젖은 손으로 목걸이를 꼭 쥔 채 들것에 실려 처치실로 들어가는 노파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등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한 번쯤 본 적 있는 사람처럼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처치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박상길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의자에 앉아 손안의 목걸이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죠. 사진 속 아이의 웃는 얼굴, 그 작은 매화꽃 반점, 그리고 뒤편의 흐릿한 이름. 보면 볼수록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런 우연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박상길은 자신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보육원 시절 또래 아이들이 면회 오는 부모를 기다릴 때 박상길은 늘 창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없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였죠. 그렇게 기다림을 포기하는 법을 배웠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박상길이 세상을 견디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파의 목걸이 안에서 자신과 똑같은 반점을 가진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흐릿한 이름과 똑같은 글씨를 등에 지고서 말이죠. 밖에서는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한참 남은 시각, 응급실의 흰 불빛만이 차갑게 박상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박상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치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누워있는 노파는 대체 누구일까? 어쩌면 평생 묻어두었던 질문 하나가 그날 새벽빛 속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상길은 손안의 목걸이를 한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의자에 앉은 채 작은 타원형 뚜껑을 닫았다 열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죠. 사진 속 아이의 반점, 사진 뒤에 적힌 흐릿한 이름, 그리고 자신의 낡은 보육원 기록.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맴돌며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것을 간호사에게 건네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그 목걸이를 놓는 순간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어떤 가능성 하나가 함께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죠. 그러나 박상길은 곧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정신 차려. 사진 한 장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세상에 이름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반점이야 우연히 닮을 수도 있는 거고. 42해를 살아오는 동안 박상길이 가장 경계해온 것은 바로 이런 헛된 기대였습니다. 보육원 시절 누군가 자신을 데리러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을 때마다 돌아온 것은 더 깊은 외로움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박상길은 일찌감치 기대를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단단하게 고개를 젓는 습관, 그것이 박상길이 자신을 지켜온 방식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새벽 응급실의 정막을 깨는 또렷하고 절제된 발소리였죠. 박상길이 고개를 들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몇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사람은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긴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해성요양병원의 원장 한기태였습니다. 한기태의 시선은 먼저 처치실 쪽을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짧은 순간 박상길의 손에 들린 검은 목걸이로 옮겨갔죠. 그 찰나 늘 차분하던 한기태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알아차리지 못했을 만큼 짧은 순간이었지만 위급한 순간마다 사람의 표정을 살펴온 박상길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거 이사장님 물건입니다. 이리 내놓으시죠. 한기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상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목걸이를 곧장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죠. 이 사진 속 아이가 누구입니까? 한기태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택시기사 양반,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일부러 본 건 아닙니다. 박상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기태의 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한기태의 시선이 목걸이가 아니라 박상길의 셔츠 윗단추 사이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에 젖어 살짝 벌어진 셔츠 틈으로 왼쪽 쇄골 아래 붉은 반점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 반점을 본 순간 한기태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단정하게 모았던 손가락이 한번 움찔하더니 곧 주먹으로 말렸어요. 표정을 지우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죠. 박상길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확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확신과는 정반대인 묘하고 서늘한 의심이었죠. 이 남자는 사진 속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방금 내 반점을 보고 분명히 놀랐다. 왜일까? 처음 보는 택시기사의 가슴팍 반점에 병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어째서 저토록 동요할까? 박상길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그 의문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한기태는 곧 흐트러진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한층 차가워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정신이 약해지셨다는 소문을 듣고 접근한 겁니까? 그런 거라면 단단히 잘못 짚으셨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박상길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박상길의 손에서 목걸이를 빼앗듯 가져갔고 다른 한 명은 어깨를 잡아 응급실 출입구 쪽으로 밀기 시작했죠. 잠깐, 저는 그저 쓰러진 분을 모셔온 것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환자 일은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응급실 밖으로 밀려나기 직전 박상길의 눈에 한 장면이 박혔습니다. 한기태가 처치실 문 앞에서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 한 사람과 짧게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말은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약속된 신호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곧장 처치실 안으로 사라졌죠. 그 장면이 어쩐지 박상길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상길은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빗속 출입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목걸이도 그렇게 빼앗겼죠.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한기태가 처치실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비는 어느새 가늘어져 있었어요. 박상길은 처마 아래 선 채 닫힌 자동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무거웠죠.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투성이었습니다. 멀쩡한 카디건을 입은 노인이 어째서 한밤중에 병원 슬리퍼 한 짝만 신고 후문 화단에 쓰러져 있었을까? 비상 통로는 왜 잠겨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목걸이를 두고 원장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었을까? 박상길은 천천히 자신의 셔츠 윗단추를 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익숙한 반점의 감촉. 평생 아무 의미도 없다고 여겨온 작은 흔적이 그날 새벽만큼은 이상하게 뜨겁게 느껴졌어요. 진짜 이상한 건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반점도 흐릿한 이름도 아니었어요. 정말 마음에 걸리는 건 그 사진을 본 한기태의 반응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얼굴,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의 눈빛. 박상길은 오랜 세월 수많은 손님을 태우며 그런 얼굴을 적지 않게 보아왔으니까요. 택시로 돌아온 박상길은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한동안 운전대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앞 유리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저 또 하나의 길고 무료한 밤이었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은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박상길은 백미러로 병원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불 꺼진 창들 사이로 처치실의 불빛만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안에 누워있는 노파, 그 목걸이 속 아이, 그리고 자신의 반점. 무언가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지만 박상길은 아직 그 선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평생 남의 일에 깊이 끼어들지 않고 살아온 박상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가슴 한복판에 작은 불씨 하나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오래 묻어둔 그리움인지는 박상길 자신도 알 수 없었죠. 빗속을 가르며 택시가 다시 도로 위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박상길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끝없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 노파는 대체 누구이며 한기태는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그날 새벽 내내 박상길은 손님을 태우면서도 머릿속으로 같은 장면을 몇 번이고 되감았습니다. 셔츠 사이로 드러난 반점을 본 한기태의 얼굴, 미세하게 떨리던 손끝, 그리고 처치실로 황급히 들어가던 간호사의 뒷모습.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박상길의 직감은 자꾸만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손님 하나가 뒷좌석에서 졸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기사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영 안 좋으신데요. 박상길은 백미러로 손님을 흘긋 보고는 짧게 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비가 많이 와서요. 손님은 더 묻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박상길은 그제야 자신이 운전대를 너무 꽉 쥐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죠. 평생 무뚝뚝하게 그 무엇에도 깊이 흔들리지 않으려 애써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런 손이 그날 새벽만큼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박상길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빼앗긴 목걸이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노파가 어떻게 됐는지만큼은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기태가 그토록 감추려 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래서 마음이 편해질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거라고 박상길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죠.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박상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상길은 밤새 운전한 피로도 잊은 채 해성요양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간밤의 일이 도무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노파가 무사한지, 빼앗긴 목걸이는 제대로 전해졌는지, 무엇보다 한기태가 보였던 그 이상한 반응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병원 로비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들, 보호자를 따라 들어서는 환자들, 분주히 오가는 간호사들. 박상길은 그 틈을 지나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죠. 어젯밤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온 어르신이 계십니다. 흰머리에 회색 카디건을 입으셨던 분인데요. 지금 어떤 상태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접수 직원은 모니터를 흘끗 보더니 사무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족분이 아니시면 환자 상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업고 응급실까지 모셔온 사람입니다. 그저 무사하신지만 알고 싶어서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환자 개인정보라서 가족이 아니면 어떤 것도 알려드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박상길은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병원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이었죠. 처음 보는 택시기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려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상길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가 천천히 발길을 돌리려 했어요. 로비 한쪽 청소도구 앞 옆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박상길을 불렀습니다. 저기 기사님, 어젯밤 그 어르신 업고 들어오신 분 맞으시죠? 박상길이 돌아보니 자그마한 체구의 여인이 서 있었어요. 머리에는 흰 두건을 쓰고 손에는 비닐봉투 하나를 꼭 쥔 채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어딘지 모를 불안이 어려 있었죠. 야간 간병인 장복순이었습니다. 장복순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박상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가 어젯밤 당직이었어요. 기사님이 어르신 업고 뛰어들어오시는 거 다 봤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무사하십니까, 그분? 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어요. 그런데 장복수는 말끝을 흐리며 다시 한번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가 엿듣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사람처럼요. 그 모습에 박상길의 가슴이 까닭 모르게 서늘해졌어요. 이사장님, 원래 그렇게 정신 흐린 분이 아니셨어요. 박상길의 눈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이사장. 그러니까 그 노파는 이 병원의 평범한 환자가 아니라 병원을 세운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겁니다. 100명이라는 이름을 박상길은 그제야 처음 들었어요. 박상길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로비 한쪽 벽에 걸린 병원 안내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성요양병원, 재단 이사장 100명이, 사진 속 노인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어딘가 단단하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간밤의 빗속에서 업었던 그 차갑고 가벼운 몸의 노파와는 도무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어쩌다 그 지경이 되었을까? 박상길의 마음 한구석이 또 한 번 무거워졌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복수는 비닐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약이요. 약만 드시면 사람이 달라지셨어요. 낮에는 멀쩡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신문도 읽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밤에 그 약을 드시고 나면 말도 흐려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꼭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의사 선생님들은 치매가 깊어지셨다고만 하시는데 제 눈에는 영 그게 아니었어요. 박상길은 숨을 멈추고 장복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보았던 한기태의 얼굴, 그리고 간호사와 주고받던 그 묘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르신이 자꾸 한 사람 이름만 부르셨어요. 누구 이름이요? 장복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지성이요. 우리 지성이 찾아야 한다고, 기태를 믿으면 안 된다고. 정신이 흐려지신 와중에도 그 말만은 또렷하게 하셨어요. 지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산길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무언가가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목걸이 사진 뒤에서 본 바로 그 이름. 그리고 자신의 흐릿한 보육원 기록 속에 남아있던 바로 그 이름.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산길이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자 장복수는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찢어진 약봉지 몇 장과 손바닥만 한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제가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을 때 떨리는 손으로 적으신 거예요. 박산길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힘겹게 눌러 쓴 빗둘배둘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약 먹으면 머리가 안개 낀다. 기태를 믿지 마라. 지성이를 찾아야 한다. 세 줄의 짧은 문장. 그러나 그 안에는 한 노인이 흐려져가는 정신을 붙잡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산길은 그 쪽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종이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 이름 하나라면 우연이라 우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약으로 정신이 흐려지는 이사장, 그 와중에도 애타게 부르는 지성이라는 이름, 그리고 기태를 믿지 말라는 경고. 너무도 많은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이 말씀 드리려고 어제부터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뭘 어쩌겠어요. 그냥 먹고 살자고 모른 척했던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장복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박산길은 그제야 알았어요. 이 작은 체구의 간병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는지를요. 고맙습니다. 정말 큰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장복수는 박산길의 소매를 살짝 붙잡았습니다. 떠나려는 박산길을 잠시 붙드는 손길이었어요. 기사님, 혹시라도 이 일에 끼어드실 생각이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 병원 보기보다 무서운 곳이에요. 한 원장님은 절대 만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박산길은 장복순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거칠고 야윈, 그러나 따뜻한 손이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이 약봉지하고 쪽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박산길은 쪽지와 약봉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간밤에 피어오른 작은 불씨가 이제는 분명한 불길로 번지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박산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또렷했습니다. 100명이라는 노인이 부르던 지성, 자신의 흐릿한 이름과 똑같은 그 아이. 이제 그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는 결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택시로 돌아온 박산길은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품에서 쪽지를 다시 꺼내 그 세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약 먹으면 머리가 안개 낀다. 기태를 믿지 마라. 지성이를 찾아야 한다. 글씨가 뒤로 갈수록 더 흐트러지고 떨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을 쓸 때쯤에는 노인의 손에 거의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게 분명했어요. 박산길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자신은 그저 버려진 아이라고만 믿어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조차 사치라고 여기며 살았죠. 그런데 정말 만약에 저 노인이 자신을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던 어머니라면, 그 생각에 미치자 박상길의 가슴은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엉킨 이상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박상길은 곧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섣불리 마음을 열었다가 또 무너지지 않으려면 신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마음 한구석이 그 노인을 향해 천천히 기울고 있다는 것을 박상길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출발점, 그 모든 의문이 시작된 곳. 박상길은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자랐던 그 보육원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죠. 거기에 어쩌면 평생 묻혀있던 답의 첫 조각이 남아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박상길이 자란 보육원은 도시 외곽의 낮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건물은 새로 고쳐졌고 마당의 나무들도 몰라보게 자라 있었어요. 박상길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낯설어진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죠. 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젊은 직원이 박상길을 맞았습니다. 박상길은 자신이 오래전 이곳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입소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는지 물었어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기록이라서요. 예전 서류는 대부분 폐기됐을 텐데 한번 찾아볼게요. 직원이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철제 상자 몇 개를 꺼냈지만 박상길의 기록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시절 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아마 홍말순 전 원장님이실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세요. 연락처를 드릴 테니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박상길은 그 길로 홍말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좁은 계단을 올라 낡은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박상길의 마음은 묘하게 떨려왔어요. 문을 연 사람은 등이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죠. 홍말순은 박상길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아이로구나. 박상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홍말순은 단번에 자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원장님, 절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다마다 그 눈빛을 어떻게 잊겠니? 들어오너라. 거실 한쪽 벽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박상길은 그중 한 장에서 작고 마른 아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늘 무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카메라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 그게 어린 시절의 자신이라는 걸 박상길은 단번에 알아보았죠. 사진 속 아이의 눈빛은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든 외로운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좁은 거실에 마주 앉은 박상길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처음 기록이 남아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알고 싶다고요. 홍말순은 한참 박상길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낡은 철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변색된 파일 하나를 꺼내왔어요. 너도 언젠가는 이걸 찾으러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것만은 평생 가지고 있었지. 박상길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세월의 바랜 종이 위로 삐뚤삐뚤한 옛날 글씨가 드러났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박상길의 눈에 천천히 박혀들었습니다. 이름 추정, 박지성.
나이 만 4살 전후. 발견 장소 해성병원 뒤편 시장 골목. 신체 특징 왼쪽 쇄골 아래 붉은 꽃잎 모양 반점. 소지품 불에 그을린 포대기 조각. 박상길은 그 종이 위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해성병원. 지성. 왼쪽 쇄골 아래 반점. 목걸이 속 사진은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백명이가 부르던 이름도 그저 흔한 이름일 수 있었죠. 그러나 자신의 보육원 기록에 적힌 발견 장소가 다름 아닌 해성병원 뒤편이고 신체 특징이 사진 속 아이의 반점과 똑같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연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홍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박상길에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오래전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너는 어릴 때부터 참 말이 없는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이 울고 보챌 때도 너는 늘 구석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바라보고만 있었지. 그게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나는 가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단다. 박상길은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박상길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차올랐습니다. 홍말수는 박상길의 표정을 가만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이 좀 이상했단다. 이상했다니요. 너를 처음 데려왔을 때 며칠 동안은 경찰도 오고 병원에서도 사람이 다녀갔어. 아이 신원을 확인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발길이 뚝 끊겼지. 누구도 너를 더 찾지 않았어. 마치 처음부터 그런 아이는 없었던 것처럼 너는 그냥 버려진 아이로 처리됐단다. 박상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평생 박상길은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어왔습니다. 부모가 키울 수 없어 내다버린 그런 흔한 아이 중 하나라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만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다 내려놓고 그저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평생을 바쳤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면, 누군가 일부러 자신을 버려진 아이로 만든 것이라면, 그래서 어머니라는 사람이 40년 가까이 헛되이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라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박상길의 손끝이 다시 떨려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동시에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뜨거운 감정이기도 했어요. 원장님, 혹시 그때 병원에서 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홍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까지는 모르지. 다만 젊은 남자였어. 아주 차갑고 빈틈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다녀간 뒤로 모든 게 조용해졌으니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영 마음에 걸리는구나. 박상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자신의 반점을 보고 손끝을 떨던 그 남자. 한기태였어요. 물론 그 시절의 젊은 남자가 한기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이 자꾸만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죠. 홍말수는 파일을 박상길 쪽으로 가만히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거라.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무언가를 찾으려 한다면 부디 끝까지 가보렴.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단다. 박상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파일을 소중히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파트를 나서자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간밤의 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햇살이 따스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그러나 박상길의 마음속에서는 38년 전 그날 해성병원을 집어삼켰던 화재의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상길은 그 연기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진짜 이야기가 그 연기 너머에서 조용히 박상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로 돌아온 박상길은 운전석에 앉아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불에 그을린 포대기 조각. 그 한 줄이 유독 눈에 밟혔어요. 4살 무렵의 자신이 화재 현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자신은 그 불길 속에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빠져나온 아이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영영 지워버리려 한 사람일 수도 있었죠. 박상길은 백명희가 적은 쪽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기태를 믿지 마라. 그 한 줄이 이제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어요. 어쩌면 백명희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도 38년 전 그날의 진실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박상길은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할 곳은 분명했어요. 그날의 화재, 그리고 그 화재 속에서 사라졌다는 아이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장복순이 알려준 한 사람의 이름이 박상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진실의 2번째 조각이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상길은 다시 장복순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보육원에서 받아온 낡은 파일이 들려 있었죠.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은 2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복순은 파일에 적힌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다가 끝내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해성병원 뒤편이라니, 그럼 정말로 화재에 대해 더 아는 분이 계십니까? 38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장복순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이름 하나를 적어 보였어요. 오춘식 씨를 찾아가 보세요. 그때 해성병원 화재 장례 절차에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작은 상조의 사무실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 워낙 입이 무거우셔서 쉽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박상길은 그 길로 오춘식의 사무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도시 변두리 오래된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상조의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달력과 빛바랜 조화, 그리고 오래된 향 냄새가 방 안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공간이었죠. 머리가 희끗한 노인 하나가 책상 앞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춘식이었어요. 박상길이 들어서자 노인은 안경 너머로 잠시 그를 살피더니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38년 전 해성병원 화재 때 일을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오춘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인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어요. 박상길을 밀어내고 문을 닫으려는 기색이었죠. 난 모르는 일이요. 돌아가시오. 박상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보육원 파일을 꺼내 노인 앞에 펼쳐 보였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셔츠 윗단추를 풀었습니다. 왼쪽 쇄골 아래 매화꽃처럼 붉게 번진 반점이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또렷하게 드러났죠. 오춘식의 동작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노인의 눈이 천천히 커지더니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놓친 채 오춘식은 한참 동안 박상길의 반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박상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이 그동안의 모든 의심을 한순간에 진실로 바꿔놓았으니까요. 박상길은 오춘식의 맞은편 낡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방 안의 향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어요. 평생 수많은 죽음을 배웅해온 사람의 공간, 그 무거운 정막 속에서 박상길은 가만히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춘식의 주름진 얼굴 위로 오랜 세월 짊어져온 죄책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오춘식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던 노인은 이윽고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3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해성병원 구간에서 불이 났소. 큰 불이었지. 다음날 병원에서는 이사장님 어린 아들이,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아이가 그 불 속에서 죽었다고 발표했어. 온 병원이 초상집이 됐지. 박상길은 숨을 죽이고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내가 그때 장례 절차를 맡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었어. 아이의 시신이 없었던 거요. 시신이 없었다고요. 그래. 분명 아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정작 확인할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어. 다들 불에 너무 심하게 타서 그렇다고 했지만 내 눈에는 영 이상했지. 게다가 그 무렵 병원 직원 하나가 나한테 이상한 말을 했단 말이요. 오춘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식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화재가 난 직후에 젊은 사람 둘이 누군가를 담요에 둘둘 싸서 차에 태우는 걸 봤다는 거요. 그게 꼭 작은 아이 같았다고. 그 젊은 사람 중 하나가 지금 그 병원 원장 한기태였소.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기태의 장인, 그러니까 당시 병원 살림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지. 박상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담요에 쌓인 작은 아이, 불에 그을린 포대기 조각, 해성병원 뒤편에서 발견된 네 살배기,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시신도 없이 아이가 죽었다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겁니까? 오춘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협박을 받았소. 그 집안일에 입을 댔다간 내 자식들 밥줄까지 끊어놓겠다고 했어. 그 목격자였던 직원도 며칠 뒤에 지방으로 사라져버렸지. 소리 소문도 없이 말이오. 나는 비겁하게 입을 닫았소. 처자식 먹여 살린다는 핑계로 진실을 묻어버린 거지. 노인의 목소리는 깊은 회한으로 떨렸습니다. 박상길은 그 모습을 보며 어쩐지 노인을 원망할 수만은 없었어요. 거대한 힘 앞에서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멀쩡한 아이를 죽었다고 꾸미면서까지 무엇을 노린 거죠? 오춘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단이요. 100명이 이사장 남편이 세상을 뜨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들었소. 만약 아들 박지성이 살아있다면 해성요양병원 재단의 최종 의결권이 전부 그 아들에게 돌아간다고 말이요. 그러니 한기태로서는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병원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거지. 박상길은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한 가지 꿈을 떠올렸습니다. 매캐한 연기,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자신을 감싸던 어떤 따뜻한 천의 감촉. 늘 같은 장면이 흐릿하게 반복되던 그 꿈을 박상길은 그저 의미 없는 악몽이라 여겨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춘식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흐릿한 장면들은 내 살배기의 몸이 기억하고 있던 그날 밤의 마지막 조각이었는지도 몰랐죠. 박상길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 내쳐진 아이도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멀쩡히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아이가 되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는 40년 가까운 세월을 죽은 줄로만 아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거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분노였고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박상길은 평생 자신을 짓눌러온 그 외로움이 사실은 누군가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오춘식 어르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시신 확인 기록 혹시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오춘식은 한참 박상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못 버렸소.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봐 차마 버리질 못했지. 이제야 이걸 내놓을 때가 온 모양이구려. 낡은 사무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붉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선 박상길은 한동안 계단참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 걸음도 떼기가 어려웠어요. 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단 하나의 진실, 나는 버려진 아이라는 그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차마 다 받아들이기 힘든 또 다른 진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박상길은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노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흐려진 정신 속에서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백명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생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작은 목걸이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목에 걸어온 한 어머니의 세월. 그 세월을 생각하자 박상길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기록, 백명희의 쪽지, 그리고 오춘식의 증언과 시신 확인 기록까지. 그러나 박상길은 알았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한기태 같은 사람은 어설픈 증거 앞에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더 단단하고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흐려져가는 백명희의 정신, 그리고 한기태가 노리고 있을 그 무엇. 박상길은 직감했어요. 머지않아 모든 것을 건 승부의 순간이 다가오리라는 것을요. 재단 총회를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박상길이 늦은 손님을 내려주고 잠시 차를 세워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장복순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기사님, 큰일 났어요. 오늘 밤에 이사장님을 외곽 요양시설로 옮긴대요. 서류상으로는 보호 목적이라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한번 그런 데로 들어가시면 다시는 못 나오실 것 같아요. 박상길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재단 총회를 코앞에 두고 하필 이 시점에 백명희를 멀리 옮긴다는 것. 그것은 분명 한기태가 무언가를 마무리 지으려는 신호였어요. 백명희를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가둬두고 총회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끝내려는 속셈이 분명했죠. 전화를 끊은 박상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 총회에서 한기태는 백명희를 정신이 흐린 환자로 몰아세워 후견인 자리를 차지하려 할 게 분명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회 전까지 백명희를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 가둬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한기태의 계획은 치밀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밀함 속에는 단 하나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어요. 바로 비 오던 새벽에 백명희를 업고 뛰었던 한 택시기사였습니다. 언제 옮긴답니까? 오늘 새벽이요. 후문으로 조용히 빼낸다고 들었어요.
박상길은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동안의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박상길은 망설임 없이 동료 택시기사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같은 도로를 달리며 정을 나눠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동료들은 두말 없이 움직여 주었죠. 누군가는 병원 후문이 잘 보이는 자리에 차를 세웠고 누군가는 한기태의 차량 동선을 따라붙을 준비를 했어요. 또 누군가는 블랙박스가 후문을 정확히 비추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평생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 애써온 박상길에게 그 밤 동료들의 움직임은 가슴 뭉클한 위로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이 박상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 병원 후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백명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두꺼운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몸은 한쪽으로 힘없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빛, 파리한 얼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만 소리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죠. 그 옆에는 흰 가운을 입은 윤혜숙 수간호사가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한기태와 눈빛을 주고받던 바로 그 간호사였어요. 후문 앞에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박상길의 택시가 골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승합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이어 또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의 택시가 줄지어 들어왔죠. 순식간에 병원 후문 앞 좁은 골목은 택시들로 빈틈없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승합차에서 경호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차 빼. 당장 안 빼면 업무 방해로 신고한다. 박상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휠체어에 앉은 백명희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한쪽 무릎을 굽혀 백명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 사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비 오던 날 새벽에 이 사장님을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던 택시기사입니다. 백명희의 흐린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박상길의 얼굴에 가닿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약기운에 짓눌린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안간힘을 다해 더듬는 듯한 기색이 스쳤죠. 그러다 백명희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지성아. 박상길의 가슴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평생 그 누구도 제대로 불러준 적 없던 이름. 그 이름이 자신을 낳은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감정이 박상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박상길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침착하게, 더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과 상처를 겪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감정에 휩쓸려 이를 그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닮았다고 해서 무조건 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은 반드시 해봐야겠습니다. 어머니든 아니든 이대로 어머니를 저들 손에 넘길 수는 없으니까요. 박상길은 천천히 셔츠의 윗단추를 풀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왼쪽 쇄골 아래 매화꽃처럼 번진 붉은 반점이 드러났어요. 박상길은 백명희의 흐린 눈앞에 그 반점이 잘 보이도록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장님,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백명희의 눈동자가 그 반점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이 아주 잠깐 무언가에 닿은 듯 흔들렸어요. 떨리는 손이 천천히 올라와 그 붉은 반점을 어루만지려는 듯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입술이 다시 달싹였지만 약기운에 눌린 목소리는 끝내 말이 되어 나오지 못했죠. 그러나 그 손짓 하나만으로도 박상길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백명이의 흐린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주름진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더 잊지 못했지만 그 눈물 한 방울에 40년 가까운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경호원들이 거칠게 다가왔지만 동료 택시기사들이 어느새 백명이의 휠체어를 빙 둘러쌌습니다. 윤혜숙은 당황한 얼굴로 어딘가에 황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아마 한기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박상길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좁은 골목, 빼곡히 막힌 택시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백명이를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 경호원들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료 기사 한 사람이 차창을 내리고 경호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냥 길가에 잠깐 차 세운 것뿐인데 뭐가 문제요? 신고할 테면 해보쇼. 경찰이 오면 오히려 잘 됐지. 한밤중에 노인 한 분을 어디로 그렇게 급하게 모셔가는지 같이 좀 물어봅시다. 그 말에 경호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이 오는 것은 오히려 한기태 쪽이 더 꺼리는 일이었으니까요. 떳떳한 일이라면 굳이 새벽 3시에 후문으로, 그것도 흐려진 노인을 몰래 빼낼 이유가 없었겠죠.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건 다름 아닌 경호원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복수는 미리 챙겨둔 백명이의 약봉지와 투약 기록 사진을 품에서 꺼내 박상길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이거 증거가 될 거예요. 더는 모른 척하지 않을게요. 후문 앞 소란이 길어지자 윤혜숙은 결국 백명이를 옮기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조용히 일을 끝내야 했는데 이미 날은 밝아오고 있었고 사람들의 눈은 너무 많았으니까요. 윤혜숙은 분한 얼굴로 박상길을 노려보다가 결국 승합차에 올라 자리를 떴습니다. 경호원들도 하나둘 물러갔어요. 박상길은 백명이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택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곧장 오춘식의 상조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이라면 한기태의 손길이 닿지 않을 안전한 곳이었으니까요. 택시 뒷좌석에 기댄 백명이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메마른 손을 천천히 뻗어 박상길의 옷자락을 살며시 붙잡았어요.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힘없는 손가락에 안간힘을 다해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상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38년 만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상길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빛으로 만들어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춘식의 상조의 사무실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박상길은 백명이를 낡은 소파에 편히 눕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 곁에 두었어요. 장복수는 그동안 백명이가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왔는지 투약 시간표를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기태가 백명이에게 먹여온 약은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물이었던 거죠. 그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자 백명이는 조금씩 본래의 정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백명이의 눈빛은 놀랄 만큼 또렷해졌어요. 흐릿하던 말투도 점차 분명해졌고 손의 떨림도 잦아들었습니다. 한기태가 퍼뜨린 치매 소문이 사실은 약물이 만들어낸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변화였죠. 정신이 돌아온 백명이는 그동안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천천히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밤이 되면 안개 속에 갇힌 듯 정신이 흐려지던 나날들. 사람들의 얼굴이 뭉개지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약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백명희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깊은 서글픔이 먼저 번졌어요. 기태가 그 아이가 정말 나를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지. 한솥밥을 먹던 식구라 여겼는데 백명희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글픔도 잠시, 백명희는 곧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는 한 시대를 일군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그 얼굴에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백명희는 박상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차마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백명희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박상길의 뺨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너를 알아본 것 같구나. 처음 그 빗속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 나는 이상하게도 내가 낯설지가 않았어. 그런데도 백명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스로를 다잡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겠지. 마음만으로는 부족해. 저들이 또 무슨 말로 뒤집을지 모르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할 거다. 박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명희의 그 신중함이 오히려 박상길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아무도 함부로 못 뒤집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겠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 정식 절차로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빈틈없이 진행했죠. 검체를 채취하고 봉인하고 공인된 기관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도착한 국내 검사 결과는 박상길과 백명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친족관계 없음. 백명희는 결과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음으로는 그토록 또렷하게 아들이라 느끼는데 종이 위의 결과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그러나 박상길은 달랐습니다. 결과지를 한참 들여다보던 박상길은 오히려 차분하게 그 종이를 천천히 접었어요. 예상했습니다. 백명희가 놀란 눈으로 박상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은 아이로 만들 만큼 치밀한 사람들입니다. 친자 검사 하나 손 떼는 게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국내 결과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박상길은 이런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기태가 병원과 재단의 거미줄처럼 손을 뻗치고 있는 이상 국내 검사 결과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고 본 거죠. 박상길은 동료 택시기사 중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오랫동안 공항에서 화물 일을 해온 해외 운송의 밝은 사람이었어요. 박상길은 그 동료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검체를 해외 공인 감정기관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과정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했어요. 검체를 채취하는 순간부터 변호사가 입회했고 봉인하는 과정 전부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누구도 중간에 손댈 수 없도록 검체는 봉인된 채 곧장 해외로 보내졌죠. 박상길은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무엇도 진실을 가리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그러는 사이 동료들이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를 가져왔습니다. 후문 앞에서 백명희를 막아서던 그 새벽 한 동료의 택시 블랙박스에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윤혜숙 수간호사가 국내 감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은밀히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점은 공교롭게도 친자 검사 검체가 감정원으로 넘어간 직후였죠. 박상길은 그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국내 검사 결과가 왜 친족관계 없음으로 나왔는지, 그 이유가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오춘식도 떨리는 손으로 평생 간직해온 화재 당시 시신 확인 기록을 꺼내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이걸 내놓는데 38년이 걸렸구려. 이제야 마음의 짐을 좀 더는 것 같소. 이제 증거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복순이 제출한 투약 시간표와 약봉지, 오춘식이 평생 간직해온 화재 당시 시신 확인 기록, 보육원에 남아있던 발견 장소와 반점 기록, 그리고 블랙박스 속 봉투를 건네는 장면까지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해외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박상길에게 평생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종이 위에 적힌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차마 마음을 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박상길은 밤마다 택시를 몰면서도 자꾸만 백명희가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어쩌면 평생 자신이 그토록 목말라 하던 단 하나의 온기였는지도 몰랐죠. 백명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백명희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박상길이 운전하러 나간 빈자리를 오래 바라보곤 했어요.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이 또 한 번의 헛된 희망으로 끝나버리면 어쩌나. 40년 가까이 수없이 무너졌던 기대가 백명희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해외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박상길과 백명희 그리고 곁을 지키던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고 결과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한 줄의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친생자 관계 확률 99.999%. 순간 사무실 안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백명희는 떨리는 손을 그 숫자 위에 가만히 얹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에 묻어온 아들이 바로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 진실이 마침내 종이 위에 또렷한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었으니까요. 백명희의 두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백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상길을 바라보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를 힘겹게 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을 불러도 되겠니? 박상길은 그 말 앞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42해를 살아오는 동안 박상길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기대하지 않는 법, 상처받지 않는 법, 혼자 견디는 법만을 배우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그런데 지금 평생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상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평생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사무실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어요. 오랜 어둠을 지나 마침내 진실이 환한 빛 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단 총회 당일 해성요양병원 대회의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단 이사들,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취재진까지 자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무거운 긴장감이 회의장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단상 위에 오른 한기태는 더없이 차분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백명희 이사장님께서는 최근 들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매 증세가 깊어지신 거죠.
급기야 며칠 전에는 처음 보는 택시기사를 두고 잃어버린 아들이라 믿는 망상 증세까지 보이셨습니다. 회의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한기태는 그 반응을 즐기듯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러고는 뒤편 대형 스크린에 한 장의 서류를 띄웠습니다. 국내 유전자 검사 결과였죠. 친족관계 없음. 보시다시피 그 택시기사는 이사장님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습니다. 한낱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재단과 환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이사장님의 법적 후견인이자 재단 대표 권한을 맡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한기태가 준비된 서류를 펼치며 마지막 말을 이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뒷문이 활짝 열렸어요. 박상길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백명희가 또박또박 걸음을 옮기며 들어서고 있었죠. 더 이상 약에 취해 휠체어에 실려 다니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등을 꼿꼿이 펴고 두 눈에는 또렷한 빛을 담은 채 빼앗긴 아들의 이름을 되찾으러 온 한 어머니였어요. 한기태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여유롭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번지기 시작했죠. 회의장 한쪽에는 장복순과 오춘식도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거대한 힘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날만큼은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 함께 섰어요. 박상길은 단상으로 향하기 전 두 사람과 짧게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박상길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전체에 또렷이 들리도록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 검사 결과는 조작된 것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습니다. 박상길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과 자료들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윤혜숙 수간호사가 국내 감정원 직원에게 두툼한 봉투를 은밀히 건네는 장면. 검체가 감정원으로 넘어간 직후의 시점이 화면 위에 또렷이 찍혀 있었죠. 이어서 장복순이 보관해온 투약 시간표와 약봉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백명희가 밤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을 먹어왔다는 명백한 기록이었어요. 다음으로는 오춘식이 평생 간직해온 38년 전 화재 당시 시신 확인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이 빛바랜 종이 위에 분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보육원에 남아있던 입소 기록. 발견 장소가 해성병원 뒤편이었다는 것, 왼쪽 쇄골 아래 매화꽃 모양 반점이 있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화면 위에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공인 감정기관의 결과지가 떠올랐어요. 박상길, 입소 당시 추정명 박지성, 백명희 이사장의 친생자, 친생자 관계 확률 99.999%. 회의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 한기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이사들의 얼굴에도 경악의 빛이 번지고 있었죠. 한기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전부 조작입니다. 저 영상도 저 서류도 다 꾸며낸 겁니다. 저 남자는 재단 재산을 노린 사기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빈틈없던 가면이 무너지고 그 안에 숨어있던 다급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바로 그때 백명희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백명희에게로 쏠렸죠. 백명희는 잠시 한기태를 바라보다가 또렷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제가 38년 동안 찾아 헤맨
제 아들입니다. 백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상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40년 가까운 세월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죠.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지성아. 박상길은 그 말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2해 동안 그 누구도 제대로 불러준 적 없던 이름이었어요. 평생 버려진 줄로만 알고 살아온 사람.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웠고 그저 혼자 견디는 법만을 배워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상길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라 마침내 눈가를 적셨어요. 그 후 모든 것이 빠르게 바로잡혀 갔습니다. 한기태는 아동 유기 공모, 약물 투여, 유전자 검사 조작, 재단 횡령, 그리고 후견인 사기 혐의로 체포됐어요. 윤혜숙을 비롯한 관련자들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됐죠.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모두 빛 속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기태를 향해 다가서던 경찰들 사이로 한기태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의 탑은 이미 송두리째 무너진 뒤였어요. 끌려나가던 한기태가 마지막으로 백명희를 돌아보았지만 백명희는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 모습이 한 시대를 일구고 다시 일어선 사람의 위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몇 달 뒤 해성요양병원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해성기억회복센터. 백명희는 치매로 몰려 재산과 인권을 빼앗긴 노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었죠. 박상길은 재단의 법적 후계자가 되었지만 택시를 곧바로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비오던 밤에 제가 택시를 몰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영영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쉽게 놓을 수가 없네요. 어느 평온한 저녁, 백명희는 박상길에게 낡은 검은 끈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빛바랜 첫 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사내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왼쪽 쇄골 아래에는 작은 매화꽃이 피어 있었죠. 박상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빼앗겼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처음 빗속에서 백명희를 업던 그날 새벽 응급실 바닥에 떨어졌던 작은 목걸이. 그것이 다시 박상길의 손으로 돌아온 거죠. 그 작은 무게가 박상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상길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이름, 죽었다고 지워졌던 한 아이, 그리고 평생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단 하루도 아들을 잊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작은 목걸이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병원 정원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닫혀있던 병실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박상길은 백명희의 손을 가만히 잡고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버려진 인생인 줄로만 알았던 그 길 끝에도 누군가는 끝까지 꺼뜨리지 않은 작은 불빛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박상길은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상길은 평생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대는 법을 몰랐고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그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지어졌고 누군가의 거짓 때문에 평생 외롭게 살아야 했던 아이였던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상처를 내 탓이겠지 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사랑받지 못한 줄 알고, 내가 못나서 버림받은 줄 알고, 그렇게 마음 한쪽을 닫아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상처가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기심이 만든 상처일 수도 있고,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진실이 너무 오래 가려져 있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백명희 이사장이 38년 동안 목걸이를 품고 산 것도 저는 단순한 집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랑이었고, 세상이 모두 죽었다고 말해도 마음만은 끝내 포기하지 않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진실이 너무 늦게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사과도 늦고 사랑도 늦고 돌아오는 사람도 너무 늦을 때가 있죠.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늦게 도착한 진심도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고, 늦게 밝혀진 진실도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오래 울어본 사람일 수 있고, 혼자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말없이 지나치는 기사님 한 분, 병원 복도에 앉아있는 어르신 한 분, 혹은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 한 사람까지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사연 하나쯤은 조용히 숨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래도 사람은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작은 마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